안녕하세요. 그동안 투자 관점에서 컨텐츠를 주로 올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앵글을 좀 바꿔서 트레이딩에 관한 내용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많이 벌었다 이런 류의 영상은 유튜브에 이미 널리고 널렸으니까 그리고 사실 성공한 트레이드보다는 이렇게 실패한 트레이드에서 더 배울 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제 경험에 기반해서 가장 최근 제가 실수했던 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 가장 최근 2분기 지난 어닝 시즌 맞이하면서 선제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었고 제때 잘 움직여서 이제 수익을 본 포지션도 있었고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정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멍청하게 움직여서 정말 아쉬웠던 트레이드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이제 크게 실수한 게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 가장 큰 포지션 중에 하나였던 이 Caesars 주식 이 주식의 추가 매수 타이밍을 너무 어이없이 놓쳐버렸어요. 일단 저는 M&A 티시스로 이제 인수 기업이었던 이제 엘도라도하고 이제 피인수 기업이었던 이제 시저 주식 양쪽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아마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몇 번 언급을 해서 이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비율은 인수 기업이었던 엘도라도 주식이 더 많았고 한 7대3 정도가 됐었어요. 그리고 둘 다 이제 3월 폭락장에서 이제 거의 이제 주워 담다시피 한 정말 싼 단가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커스트 베이시스도 정말 낮았고 그리고 원래는 이제 1분기까지 성사가 됐었어야 하는 M&A였는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 터지고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이 한 4월에서 7월까지 그 사이 기간 동안 이 M&A 딜 성사 가능성이 약간 불투명해지면서 양쪽 다 주가가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변동성이 정말 심했던 기간이었고 하지만 양쪽 기업에 대한 이제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이 있었고 이제 M&A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가장 큰 포지션이 되었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7월 말에 성사가 됐죠. 참고로 엘도라도가 인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수기업 회사명이 된 게 아니라 인수기업 자체는 엘도라도인데 이제 회사명이 Caesars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이 카지노 인더스트리 내에서는 이 네임 밸류가 너무 세서 이 Caesars라는 브랜드 가치가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티커도 Caesars로 바뀌었어요. CZR. 그리고 딜 성사가 됐으니까 저는 기존 Caesars 주주로서 현금 배당과 이제 일부 주식 교환 비율에 따른 이제 주식을 받았는데 어쨌든 원래 인수 타겟이었던 Caesars에 투자했던 자금은 다 청산을 하고 다른 tech stocks 매입하는데 그 자금을 다 썼습니다. 원래도 기술주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비중을 가장 크게 늘렸던 게 이제 아마존 그리고 애플 중심으로 그리고 다른 small cap tech stocks에도 많이 넣었고 그런데 문제는 이걸 조금씩 순차적으로 매매를 했던 게 아니라 이걸 거의 한 2, 3일에 거쳐서 전부 다 매매를 했거든요. 그리고 딜이 성사된 지 일주일이 지났던 7월 27일 원래는 한 30대 중후반에서 이제 거래됐던 이 엘도라도 현재 이 CZR 주식이 급 폭락하더니 거의 장중에는 한 27불까지도 떨어지는 사태가 왔습니다. 이게 뭐 회사 자체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무슨 딜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고 그냥 그때 당시 이게 전체적인 이제 카지노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증폭되는 시기였고 그리고 어닝 시즌을 맞아서 이제 상승하는 이 변동성 그리고 이제 대주주였던 칼 아이콘 회사의 이제 CEO로 있었던 이 키드 코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CZR 그 보드 오브 디렉터 중에 한 명이기도 했었는데 이날 이 사람이 이사회에서 이제 사임을 하겠다는 이 resignation 이 공시가 떴었어요. 아니 이게 무슨 CZR 기업 자체적인 문제에서도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유는 없는 그런 퇴임이었음에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에도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시장이 너무 심하게 반응을 해서 장중에 한 20% 이상까지 떨어졌었고요. 그러더니 며칠 사이에 한 10불 정도가 빠졌어요. 한 주가의 30%가 폭락을 했었는데 이게 이 회사를 잘 알고 있었던 주주로서 이건 정말 너무 뻔하게 그냥 마켓 오버리액션이고 정말 당연하게 추가 매수를 했어야 하는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그때 옛 Caesars 그 주식 청산했던 그 현금을 너무 빨리 이제 움직이는 바람에 뭐 포트폴리오 조정한다고 그래서 추가 매수할 현금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추가 매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또 추가 매수 규모 다시 정확하게 잡겠다고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계산하고 이제 레버리지 비율 조정한답시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준비가 다 되었을 때는 이미 뭐 회복을 넘어서 아예 상승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 시저 주식은 뭐 거의 한 50불대죠. 정말 눈앞에서 이 27불이라는 단가를
보고도 이렇게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딱히 손실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엄청나게 큰 수익 기회를 너무 멍청하게 그냥 날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내내 열받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서 또 화나네요. 이게 밸류에이션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주가의 적정 가치가 뭔지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류의 주가 하락이 이게 뭐 펀더멘털의 붕괴에서 온 건지 아니면 그냥 simply market overreaction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캐시플로우 매니지먼트를 잘못해서 날려버린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제가 지난 분기 했던 가장 바보 같은 짓이었고요.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뭐 테슬라를 너무 일찍 매도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딱히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공개했듯이 그때 제가 평단가가 한 700불대에 들어갔었고 순전히 정말 short-term profits,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수익을 목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7월 2분기 실적 나오기 바로 전고점이었던 1600불에 매도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참고로 오래전에 제가 뭐 스트리트 컨센서스가 보는 이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왜 투자은행들 목표 주가가 그렇게 낮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만든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직접 계산하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소개했었던 이 증권가 목표 주가가 낮았다고 그리고 제가 그때 아마 스페큘레이션 스톡이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뭐 매도 추천을 했던 것 마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영상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그때 당시 테슬라 주식이 뭐 더 떨어질 거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뭐 매도를 해라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심지어 저는 그때 주주라고도 말을 했었고 단지 업계에서 보는 이 밸류에이션과 실제 이 시장 가치인 주가와의 그 괴리가 왜 그렇게 큰지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고 그렇게 강한 모멘텀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왜 모든 기관들 뭐 펀드들이 다 이제 매수하고 있지 않는가 기관의 관점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입각한 그 뷰하고 주가와의 차이를 설명하는 이 테크니컬한 영상이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무슨 듣고 싶은 소리 안 해줬다고 그러는 거면 저는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약간 위태위태 하다가 주식 분할하겠다는 이 뉴스가 뜬 다음부터 엄청 오르기 시작하더니 한 40% 가까이 올랐었죠. 그때 시점에서부터 당연히 1600불이 아니라 2200불까지 갔었는데 2200불 때 팔았으면 더 좋았겠죠. 하지만 이 주식 분할을 뭐 예측을 할 수도 없었던 거였고 그리고 주식 분할 예측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워낙 상식 밖에서 움직이는 주식이라서 그 뉴스에 주가가 한 40% 50% 뛸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그리고 그때 테슬라 정리하고 그때 캐시아웃 했던 금액으로는 다른 텍스톡스에 다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이 텍스톡스에 대한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지난 분기보다. 한국에서는 뭔가 기술주 하면은 뭐 테슬라, 애플,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거 위주로밖에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텍 인더스트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마켓이고 그리고 그 섹터에 정말 수많은 주식들이 지금 거의 세 자릿수 수익률 찍으면서 엄청 오르고 있어요. 거의 무슨 밸류에이션 버블이라고도 불리는 만큼 이렇게 텍 스톡이 전반적으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포트폴리오 전체 리스크 관리 시점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이렇게 스펙타클한 시장이 없었어요. 시니컬한 의미에서. 자 마지막으로 이제 헤지펀드에서 이 수익 손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까 해요. 아니 무슨 헤지펀드에서 뭘 하든지 말든지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기관이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정말 본질적인 이 트레이딩 원칙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헤지펀드라는 게 이제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흔히들 이제 헤지펀드라고 하면은 정말 고위험 투자만 하는 무슨 시장의 무법자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데 또 역으로 그 정도로 이렇게 고위험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 관리, 이 헤지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편입니다. 정말 이 개별 트레이드 말고 정말 펀드 레벨에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헤지를 하고 있고 이 투자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정말 보수적이에요. 이게 괜히 헤지 펀드라고 불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포트폴리오에 대한 변동성이 한계 구간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뭐 개별 트레이더들의 손실률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펀드 자체적인 이 스톱 로스 같은 개념인데 또 이런 손실 한도에 대한 규정 같은 거는 당연히 이제 펀드마다 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뭐 5 to 3 limit이라고 해서 이제 5%, 3% 손실 한도 이런 규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최대 손실폭을 8%로 제한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각 트레이더마다 자기 이제 P&L이 따로 있어요. 이 펀드에서 할당된 투자금이 있고 그 할당분만큼 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계산되는 이 손익계산서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 million을 할당 받았다고 해요. 그게 내 운용 금액이에요. 근데 이 $100 million에 대해서 만약에 5% loss가 생기면 제 포트폴리오와 그동안의 모든 트레이드가 다 이제 재검토, 재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5% 손실이 왜 났는지도 중요한데 이게 그냥 마켓 시황상 어쩔 수 없었던 일시적인 현상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해지를 못해서 혹은 다른 이 투자 판단 미스를 해서 내가 잘못해서 난 이 5% 손실이라면 그럼 이제 트레이더 개인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penalize가 됩니다. 저한테 할당된 이 운용 금액을 뺏어가는 거예요. 처음에 100 million이었으면 뭐 50 million으로 줄여서 이제 너 이제 50 million만 갖고 트레이드 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3% 손실이 났다. 그럼 이번에도 그 손실의 이유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내 투자 역량의 문제여서 내가 잘못한 것이라면 심하면은 제 포지션은 전부 청산이 되고요. 그리고 제 북은 다른 트레이더한테 넘겨버립니다. 얄짤없어요. 그리고 그 해당 트레이더는 저는 당분간 뭐 북 뺏기고 아예 트레이딩을 못하던가 아니면 심하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성향상 high risk, high return 트레이드를 하고 싶잖아요. 아니 뭐 하다 보면 두 자릿수 손실도 날 수 있는 건데 이 손실한도 너무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이들 하는 게 자기 수익 포지션을 가져가서 이제 버퍼로 써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내가 정말 잘해서 100 million 수익이 났어요. 그럼 이제 연말 보너스를 받을 때 내가 수익을 냈던 이 100 million 전체에 대해서 이제 보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 회사랑 내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랑 내가 이번 보너스는 이 100 million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50 million만 수익이 났다고 치고 그 50 million에 대해서만 보너스를 받고 나머지 50 million은 내 P&L에 얹어줘라. 이렇게 협상을 하면 그러면 내가 받는 현금 보너스는 훨씬 줄어들겠지만 그 대신 내가 운용할 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100 million에서 50 million 늘어난 150 million이 되죠. 이럴 때 적용되는 손실 한도는 내가 애초에 수익을 냈었던 이 50 million까지는 이제 손실 한도가 적용이 안 되고 거기서 추가로 5 million을 더 손실을 보면 그 loss threshold에 hit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손실 한도는 원래 기존의 5 million에서 55 million까지 손실을 낼 수 있죠. 제가 주변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 이제 P&L 욕심이 있어서 내가 올해 뭐 보너스를 뭐 얼마 받고 안 받고 뭐 이거보다도 내가 재량껏 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자유의 폭이 넓어지는 거를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보너스 좀 못 받으면 어때요? 내 운용 한도가 커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아무튼 이제 펀드마다 룰은 다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손실에 대한 방어를 위한 트레이딩 원칙이 정확하게 있고 또 이 원칙을 칼같이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관뿐만 아니라 정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투자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뭔가 본인만의 손절 기준이 확실히 있어야 자기가 매수했던 종목이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는 걸 그냥 멍 때리고 구경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청산을 하고 이제 손실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시적인 하락인지 정말 펀더멘털의 붕괴인지 이거는 구분을 해줘야겠죠. 아무튼 이런 트레이딩 원칙이 있어야 뭔가 기계적인 매수 매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적인 트레이드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만의 투자 원칙, 이 트레이딩 원칙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